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고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넉 달 동안 이어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것 역시 우리의 과제로 남았는데요.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에서는 중진 국회의원들과 함께 반목과 대결을 접고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리고 탄핵 이후 정국은 어떻게 변할지 심도 있게 분석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출연자 소개합니다. 각 당에서 중진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수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부터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그러니까 그제였죠. 헌정사상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이 이제 파면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두 분 다 보셨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대통령을 두 번이나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파면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당 성원으로서 특히 또 저도 당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우선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 또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정말 대통령 복귀를 그리고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던 우리 지지자들, 당원들은 저희한테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십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대패했지만은 108석이라는 개헌도 막을 수 있고 대통령 탄핵도 막을 수 있는 의석 줬는데 너희들이 분열하고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졌냐. 이런 질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핵 국면은 다 지난 것 같고요. 저는 이제는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로 뭉치고 자, 힘을 그러면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핵심 키워드 한번 준비된 거 보여주시죠. 이거요? 예. 국민 통합, 정치 실종. 네.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 이 탄핵 심판이 나기 전까지는 5대 3일 거다. 이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돼서 전원 합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38일간이란 긴 최장의 평의를 거치면서 만들어낸 건 8대 0이라는 거고요. 저는 8대 0으로 가는 과정은 이제는 국민들이 탄핵 심판 이후에 정말 극심한 혼란과 분열 이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바라는
그러한 의중들이 담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또 탄핵 심판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했던 여야, 국회 그리고 대통령 모두에 대한 이 헌법재판부에 정말 날카로운 따끔한 질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정치 실종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미 개인적으로 제 SNS에 그 4월 4일 탄핵 파면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국민께 사과가 아니라 국민께 사죄드린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권영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진영이나 여야의 문제로 이제는 나누어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는 이런 불행을 겪게 한 것에 대해서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사죄해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가장 먼저 국민에 대한 사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국민통합과 정치실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나갈 때 현실적인 대안도 세울 수 있고 국민께서도 저희들의 반성과 앞으로의 비전이 진정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키워드 뭡니까? 예, 저는 네. 뭐 그런 위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성숙도가 한 번에 다 보여진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민주주의 하겠습니다. 취약성과 성숙도를 함께 예,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우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비록 87 대한민국 헌법체제에 좀 아직 개선할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87 헌법체제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예. 이번에 12상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 일어나게 된 그런 가능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분을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의 이 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취약할까? 그리고 또 나서 권한대행들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취약한 민주주의 제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초현실적인 또 비현실적인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은 민주주의 제도에 우리가 취약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종국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는데 그것은 그러나 그나마 87 민주주의 체제에서 성숙해온 자라온 민주주의 성숙도가 시민이 헌법재판관의 최종 판결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민주주의 성숙도가 이 사태를 이겨낼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 매달렸던 봉황기가 이제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도 속도를 붙을 전망인데 지금부터는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파면되면서 당장 수사가 가능한 혐의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수사 가능 혐의, 직권남용, 이건 내란 사태 관련된 거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체포 저지,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거 이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건데, 자 이거 먼저 이제 권 의원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헌재가 이제 5가지 쟁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란 이 수사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헌재 재판에서 사실은 내란죄를 다루는 형사 재판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들이
큰 틀에서 사실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내란죄 재판 부분과 관련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형사재판하고 또 헌법재판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 312조에 나오는 검찰에서 했던 피신 조서를 어디까지 증거 능력으로 채택할 거냐의 문제는 이 부분들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논란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서로 다른 식으로 나누어서 보충 의견이라는 형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형사재판으로 가면은 사실은 내란죄를 구성할 요소 부분들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짐작도 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면서 판사께서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회의적인 부분들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하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부분들은 상당한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 대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수사나 형사소추 받지 않을, 그러나 이제 대통령직에 파면되셨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특검을 추진하겠다든지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좀 옥죄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우선은 뭐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런 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형사적으로 이렇게 좀 가혹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이고 특히 조기 대선과 맞물려서 대통령을 수사해서 다시 대통령을 자꾸 대선판으로 소환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은 여당도 야당도 자제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수사요. 예, 이 문제가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대다수 이제 법률가들이 생각인 것 같고요. 이제 온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법률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권리행사 방해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헌재 심판에서도 쟁점 5가지가 모두 다 완전히 인용이 거의 다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권 의원께서 제기하셨던 그 검찰이 피신 조서를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한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는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헌재 변론 과정에서의 진술이나 국회에서의 진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증거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켜보는데 우선 이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스스로의 증인들의 진술과 대통령의 진술이 완전히 그 정반대로 나오면서 오히려 헌재 심판에서도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고령 이 문제를 가지고도 대통령은 그것을 짧게 유지하려고 했다라고 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믿는 측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나와서 장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지만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이나 이런 그 부하 사령관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술들이 여전히 됐고 헌재에서도 인정이 된 것. 이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인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계엄 포고령 이 문제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또 반대되는 증언을 한 것이 있고 중앙선관위 군경 투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제일 궁금한 게 이거 같아요.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수사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정치적인 판단은 없습니까? 아마 우린 이렇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무적 판단을 당 지도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취약성을 보이는 이유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오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치의 유럽 지배의 역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의 어떤
관용 없는 노력 이런 것은 지금 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치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방향이나 비전과 별개로 이 어떤 사실적인 부분은 분명히 청산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묻지마식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 통합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정무적 판단을 어떻게 함으로써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가능성은 열려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너무나 가혹하게 했지 않습니까? 가혹하게 하고 그러나 나중에 또 실체적으로 드러난 실체는 그 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 제기라든지 묻지마시의 폭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른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게 뭐냐. 아니 그것이 국민에게 남은 거 뭐냐 이 나라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재판부 사법부의 심판이 당겼지만은 나머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 이 의혹 부분들을 가지고 이 파헤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속도 조절 부분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보면은 민주당의 강공이 연일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추진해라. 이것도 있고요. 어젠가요? 그 대변인 그 성명이 나온 거 보면은 대통령실의 참모진도 조기 퇴진해라. 다 사퇴해라.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검찰 개혁까지 또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이 사회에 던져진 과제라면 그런 부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용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그 위에서 관용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가해자가 있다면 잘못한 범죄자가 있다면 스스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법적 제도적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권 의원님 말씀 제가 뭐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 또다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설특검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아직 사실은 아까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이 명태균 씨의 어떤 과와 관련된 일들에서 나오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밝히고 또 관용과 통합에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정치권은 이제 조기 대선 체제로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58일 안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6월 3일 이때가 이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기 대선 일정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저겁니다. 6월 3일 대선 가정을 할 때 향후 정치 일정입니다. 각 당이 선대위 전환, 예비 후보 등록. 뭐 오늘 당장 뭐 예비 후보 등록 가능하고요. 경선으로 후보 선출 4월 중순. 그다음에 5월 10일에서 11일 이때는 대선 후보 등록. 5월 12일에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5월 29일 사전 투표. 6월 3일 대선 본투표. 물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날짜를 이제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아마 6월 3일 되면은 저렇게 될 것 같다 하는데 자, 권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조기 대선 체제로 넘어갔습니까? 이제 한 이틀쯤 지나니까 당이 좀 수습도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들은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 복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조기 대선 얘기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물론 주자들 중에는 뭐 이렇게 밑으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론은 따가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탄핵에 반대하면서 대선 준비하냐라는 이율 배반이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 파면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지지층들은 큰 충격과 그리고 시리에 잠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후유증 부분들을 치유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무적으로는 빨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사실은 지난 탄핵 과정 자체가 대선 준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뭐 박수현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국회에서 매일같이 조직 출범식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선 체제로 전환하는 게 늦었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걸 또 극복해내고 가야겠죠 이제.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권 의원님께서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대선 준비를 해오셨다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부러우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 소위 저희가 이야기하는 용어로 내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저희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간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이 굉장히 늦어지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뭐 5대3 구조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4대4로 기각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온갖 설들이 나오면서 저희들은 정말로 정신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도 막 혼란에 빠지고 막 이런 어떤 상황을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추운 겨울에 눈비를 맞아가면서 밤을 거리에서 지새는 그런 국민들을 생각할 때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엄중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겪어왔는데 지금 와서 이제 좋습니다. 뭐 탄핵, 뭐 인용, 파면은 이제 일단락 됐다고 보면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내란의 과정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리할 건 정리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현실화된 조기 대선을 이렇게 보면 뭐 권 의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많은 뭐 후보가 나간다거나 거론이 되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한 10여 명 이상의 주자들이 막 거론이 되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잘못을 반성한다면 저 중에서 한 분이라도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큰 중진, 큰 정치인들 중에 나는 내가 이 책임을 지고 정말 대선에 이번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성하는 정치인이 하나 안 나오나 이런 아쉬움을 국민의힘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또 민주당도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성찰적 자세로 이 부분을 임해야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 그리고 그 사죄의 값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미래를 그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것이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도 사실은 좋은 경쟁을 좀 해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내란 잘못됐다. 뭐 하는 거 인정하고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이래야 될 또 책임도 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어제 선언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강력한 유력한 이제 후보 중에 한 분인데 이재명 후보는 언제쯤 선언하고 대표직을 물러날까요? 글쎄 뭐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 보도나 또 상식적인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면 아마 내일 모레 글피하되 이번 주 초에
아마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나?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대선 선거일이 화요일 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덕수 대행께서 이제 그때 이제 선거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시점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 사퇴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캠프 구성에 들어가고 다른 후보들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절차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네. 여론조사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제 원톱이에요. 가장 예, 예. 이제 높은 건데 저희가 이제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한 거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이게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34%. 쭉 보면은 여권이라고도 할 수 없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이제 9%로 가장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3배 이상 이재명 대표가 높아요.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뭐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굳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김도관 후보가 뭐 출마한다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김두관 후보가 끝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2021년도도 김두관 후보 출마했다가 중간에 이재명 대표 손 들어주고 그만뒀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은 뭐 이 추대 분위기로 가는 그런 걸 거예요. 뭐 경선을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인 경선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와 관련해서 이제 박수현 의원님께서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당은 사실상 그동안 뭐 이 대선 조기 대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다 언론의 추측이거든요. 10명이다, 12명이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조기 대선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당에 있는 뭐 이 대선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들 중에서도 이제 출마 선언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저는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유력한 주자들 중에서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민주당의 이재명 주자가 유일 체제고 원톱이다라는 건 이거는 상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들과 관련해서는 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당은 조기 대선 얘기도 꺼낼 수도 없었고 또 우리 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보다는 대통령 복귀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응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한 자리에 도토리 키재기 순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당도 이제는 정권을 그냥 내줄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냥 갖다 바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선전을 치열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 당의 전체적인 후보들의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또 과연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누가 나가야 이기는가를 가지고 우리 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시작되는 거죠, 이제. 네. 이거 박 의원님, 좀 전에 이제 권 의원께서는 이재명의 원톱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원톱 체제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마냥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이제 갤럽이 조사한 걸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3월 둘째 주, 3월 셋째 주, 3월 넷째 주, 그리고 4월 첫째 주. 일주까지 돼도 34% 정도예요. 근데 저희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바로 위에요. 없음, 모름, 응답 거절이 38%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한국갤럽이요.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조사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단순 비교는 참 어려운데 저희가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2017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때인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하는데 이때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없음, 모름, 무응답. 저게 19%예요. 좀 전에 제가 이제 보여줬던 게 38%였고 그때는 19%다. 그러니까 무응답,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만요. 이게 한국 갤럽이고요. 이거 이제 발표를 안 하면 저희가 또 지적받습니다. 그래서 조사 일시는 2017년 3월 7일부터 9일 동안 했던 거고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38% 아직까지 무응답자다. 정하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란 종식과 탄핵 국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국민들이 관심이 더 있는 것이지 아직 대선을 통해서 차기 지도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굳히시거나 본격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지금 이 탄핵과 내란의 과정이 워낙 국민들께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장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누구지? 그건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민주당이 수습을 해야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럼 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성격이 더 강한 것이지 지금 시점에서 차기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아직 생각을 정리를 안 하고 계실 겁니다. 성급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저 정도 나오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과거에 보면 금방 대통령 될 것 같고 지도자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한 달이면 지지율이 막 요동치는 경우가 정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배를 띄울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민심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요.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의 큰 흐름은 바로 탄핵 정국과 내란 종식을 어떻게 누가 중심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금 저 지지도 뭐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7년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응답층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내란 종식과 탄핵 정국을 국민의힘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런 정도의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 빠르게 저런 문제들이 무응답층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사실은 굉장히 오르면서 이 차이가 좀 좁혀지는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수현 의원님 저렇게 말씀하셔도 이재명 대표 지지도가 박스권이라고 하는 네. 30에서 35% 선에서 갇혀 있다. 아무 당내에 경쟁자도 없는데 전에는 지금 2017년도에는 안희정 후보라든지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는 이재명 후보 자신도 그랬습니다. 17%또 8%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은 없습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1%, 2% 한 두 명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30%대 언저리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과 민심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포비아고요. 극장적인 두려움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려움. 저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아마 민주당 경선에 이재명 대표에게 대항한다, 경쟁한다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했던 이낙연 후보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진 후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간 사람들은 사실은 살아남지 못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막강한데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형식적인 도전이 되겠죠. 두 번째는 비호감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역대 최고의 비호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그래서 사실은 차마 이재명을 찍지 못해서 손이 안 가서 윤석열 찍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정도였거든요. 그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탄핵을 인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 중에 이재명 후보가 차기 지도자감이다라는 게 58%밖에 안 돼요. 이거 똑같은 갤럽하고 NBS 조사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재명 후보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6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당은 거기에 희망을 한번 한가닥 걸어보는 겁니다. 희망을 갖기 위해서 지금 길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승전 이재명 가지고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승전 이재명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반 이재명 빅텐트가 설 거냐 안 설 거냐.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때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보고 뽑는 것이지 과거를 심판하는 것 가지고 하는 투표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를 어떻게 그렇게 선정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포비아,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카리스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도력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하시는데 이재명이 왜 두렵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 카리스마 강한 이재명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된다면 그 힘을 가지고 대통령을 계엄을 할까요?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남긴 유명한 말 중에 내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두려움이라고 한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재명의 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 민주당 내부적 요건보다는 민주당 외부에 있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이 위기 그리고 그것이 망쳐놓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과제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 이런 어떤 민주당 외부에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립이 워낙 민주당 일극체제라서 민주당 안에 이렇게 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든 국민이 볼 때 민주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이고 소위 비명이 있다면 비명계 후보들의 입지가 스스로 환경적으로 좁아지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에게 그런 입지를 허용하지 않아서 좁아지는 것은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한계들이 예를 들어 있다면 네. 지금부터의 과정은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가고 국민께 동의를 구해갈 것이냐 하는 이제 그에게 맡겨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고민이 또 하나 있는 게요. 윤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파면 당일 보면은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는 보면은 또 나경원 또 의원이 이제 가서 1시간 동안 차 마시는 이제 대화를 또 나눴다고 하고 거기에서도 좀 뭐 저 비슷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당에서는 대통령, 윤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설정하느냐. 이게 또 조기 대선의 또 변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통령이 파면된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저희 당원이기도 하고 또 직전까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셨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다음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간 만나는 것은 저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매몰차게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그렇게 매몰차게 등 돌리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하고 정치적인 연관관계하고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과 우리 당은 자연스럽게 이제 결별하게 된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때 이재명으로 가면 이거는 저희들은 완패입니다.
오히려 아마 민주당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대선판으로 소환해서 우리 당의 좋은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을 일하기보다는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대결 구도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할 거예요. 민주당이 만든다.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 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그 민주당의 전략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래서 사실은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미래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할 수 있느냐가 대선 승부의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이제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준 대통령의 저 언급을 가지고 예. 사저 정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도 보입니까? 아마 이제 이런 걸 겁니다. 대개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한, 진솔한 사과와 사죄 아니겠어요? 그 위에 그것을 전제로 됐을 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기본인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 그 유명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위대한 정치 철학가적 반열에 올라선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세력들을 자기 지지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하고 나서 용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용서에는 반드시 그 범죄자들이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파면되고 나서 발표했던 짧은 그 글을 보면 여러분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은 국민을 지칭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당신을 지지했던 그 강렬한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여러분이었어요. 국민께 대한 사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정치적 언어로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과가 국민께서 진정한 사죄로 느끼실까요? 그렇게 말 한마디로 사과해 놓으시고 관저에 가셔서 저런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전하는 거 좋은데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사죄와 사과가 적어도 그것의 10배 이상은 되어야 그런 말씀을 해도 사저 정치한다는 비판을 안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것이 사저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도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문제고 민주당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인간적인 어떤 측면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 도리라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정치권은 특히 국민의힘은 뭐 죄송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국민에 대한 도리, 인간적 도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잠깐 예, 그 사실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심판이 나오자마자 그걸 수용했지 않습니까? 수용하고 또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아마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고 다들 걱정했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성숙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당이 정말 아프지만은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교묘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정말 국민에게 사과한 것 그게 나는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탄핵 심판이 나고 한 2시간 후에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한번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근히 이제 박수현 의원님도 자꾸 윤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네. 그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네. 이번에 이 대선 구도를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구도,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구도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끌어들일 겁니다. 우리는 계속 도망갈 겁니다.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당내 뭐 이거 당이 뭐 분열되느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이런 얘기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최근에 의원들 얘기가 좀 심상치 않거든요. 저희가 그 녹취를 좀 모아봤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어요. 지금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념이 같지 않은 분들은
같이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큰 선거, 대선 같은 경우에 그게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자, 이념이 같지 않은 분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저렇게 되면은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기 대선에요. 사실은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두 번이 있었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있었던 이 의총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차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도는 당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렇죠. 갈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갈라질 정도는 아닙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있고 그분들 다 줄잡아 보면은 108명 중에 한 12분 정도가 이렇게 우리 당론을 어기고 그 탄핵 투표에 찬성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당이 분당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런 논쟁이 좀 어떻게 건설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일사불란함보다는 오히려 우리 당내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건강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 당내에 한두 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탄핵 과정에서 자기 소신을 얘기하면은 그쳐야 됐었는데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감정적으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당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또 이런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예요. 조기 대선 이제 국면에 들어가면 지금은 뭐 민주당이 이제 좀 유리한 입장이긴 한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양당 체제로 이제 가지 않느냐. 비슷한 체제로요. 이런 예측도 있는데 결국은 개혁신당, 이쪽에서는 개혁신당이고요. 여기서는 조국혁신당. 이른바 이제 제3당의 변수. 제3당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0.73%포인트 차로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야권의 단일화 이런 문제를 하지 못한 것이 이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도 이제 분석이 되잖아요. 뭐 그것이 원인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경험적 성찰적 측면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어떤 내란 세력들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내야 되는데 지난 대선과 같은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적인 연대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틀로 어떤 야권 연대의 큰 틀을 당연히 만드는 것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경험적 어떤 반성들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탁 회의도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인데 이제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외람되게도 윤석열 탄핵 야 5당 국회의원 연대 5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야 5당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각 당의 의견들을 정식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가 될 텐데 저희들끼리 탄핵연대 활동을 하면서 야 5당의 간의 대표들 다 있거든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난 대선에서의 0.7%포인트 차이 패배와 이번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열망과 필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야권 연대를 통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조기 대선할 때 보면요. 그때 분위기는 지금보다 사실은 더 민주당에 이제 많이 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후보가 41%, 홍준표 후보가 24%, 안철수 후보가 21%예요. 결국은
뭐 역사라는 게 이제 사실 가정이라는 게 없죠. 예, 해서 안 되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합쳤으면은 그래도 보수 쪽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더 많거든요. 개혁신당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사실은 뭐 개혁신당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기려면은 그보다는 더 큰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수현 의원님께서 우리 당이 기승전결 이재명이다라는 얘기는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지난 총선에서도 2조 심판 얘기하다가 졌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들 속에 반 이재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입법 권력만 가지고도 저렇게 국정을 좌지우지하는데 거기에 행정 권력까지 주면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또 소위 말하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석열과 이재명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 같은 것도 있거든요. 어딜 보낸다는 거예요? 어딜 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국민 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 이재명 연합 전선이라고 할까요? 빅텐트를 만드는 거는 선거 전략적으로는 그거는 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일 아니냐. 그게 잘 성립되면은 이번 선거는 저는 해볼 만하고 또 낙관적인 전망도 가져볼 만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야권은 딸똘 뭉쳐 다닐라 되고 지금 여건이 분열된다면은 이 선거는 뭐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예. 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여러 주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헌법 체제 그대로 대선을 치른다면 또다시 비극적인 역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돌아보면요. 재임 중에 이제 탄핵되거나 퇴임 후에도 본인이 구속되거나 가족 또 측근이 이제 구속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개헌 얘기인데 개헌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뭐 당연히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체제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봐도 벌써 한 3, 40년이 훌쩍 지났죠. 사람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 사람이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생각도 성장하고 시대도 변하는데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12.3 위헌 불법 비상계엄의 원인이 87체제의 취약성에서 있다고만 다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런 좋은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운용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구조적 종합적으로 이제 다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 짧은 조기 대선 시간에 어떤 개헌에 관한 공약을 하고 합의에 이르고 뭐 이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당이나 각 당의 주 후보들께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께 약속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임기 중에 개헌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개헌의 시간적 로드맵이라도 정확하게 국민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는 이런 수준의 개헌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개헌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은 개헌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난번에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다 못 지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어떻게 로드맵을 정확히 밝히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진정성 있게 그걸 실천할 약속을 할까, 이 부분이 아마 경쟁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권 의원님. 네. 대통령이 지금 87년 헌법이 민주화 헌법이 만들어지고 8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분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2분은 파면이 됐습니다. 4분의 대통령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한 분의 대통령은 사실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따님 지금 재판받거나 하고 있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들 다 구속됐습니다. 이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거거든요.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게 한계, 그리고 그 속에서 거대 야당,
생겼을 경우에 5년 단임제가 얼마나 취약하고 정치를 실종시키는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개헌해야 됩니다. 개헌해야 되는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이 탄핵 국면 속에서 할 수만 있었으면 이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다 개헌에 찬성하는데 오직 반대하는 분 이재명 대표 혼자 반대해서 그러나 제1당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가 반대하는데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대통령 공약과 새 정부의 개헌의 과제가 갔는데 과연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초창기에는 개헌하면은 블랙홀처럼 빨려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임기 말 가서 다시 개헌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차기 후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해서 87년 체제는 이제는 근본적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정말 치열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1분씩 제가 드릴 테니까요. 예. 미처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 의원님. 네,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또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마음을 좀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당도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국민의힘의 잠룡 중에 한 분으로 거론이 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2.3 위헌 불법 개헌과 4.4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한편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과제를 동시에 우리에게 남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낸 것 역시 87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 성장해온 이 시민의 힘 민주주의 성숙도가 이뤄낸 일이기도 하다는 그런 자부심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어차피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권 의원님 말씀대로 개헌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란 종식이란 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으로 그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것뿐이지 이번에 개헌을 포함한 많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헌재가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면서 우리 정치권에 던진 뼈아픈 쓴소리입니다. 정치가 관용과 존중, 대화, 타협의 정신을 대척하면서 우리 사회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